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탐스런 강의하는 황승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민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복습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하고 이제 그 상속의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을 할 텐데 이 상속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바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례 한번 볼까요? 자, 형제들이 쭉 있어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A는 결혼을 했어요. B와 결혼했어요. B. 그리고 B는 C와 D를 A와 함께 출생하였습니다. 됐죠? 자,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도 유사한 경우가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C는요, C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뭐 C에 뭐 와이프가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D는 결혼하였습니다. D에 남편이 있다고 해볼까요? 남편. 자,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애를 낳았다.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을 낳았고 니을 낳았다. 그 다음 요 D와 DH 사이에서 또 애를 낳았다. 그래서 뭐 디귿과 리을 낳았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아주 1990년대의 대표적인 이제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럴 때 A와 B 그리고 가족들이 전체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제 그 휴양지에 이제 휴양을 갔어요. 해외로 갔는데 여기서 간 사람이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항공기가 추락을 해가지고요. 추락을 해서 이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동시 사망의 추정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됐습니까? 동시 사망의 추정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은행의 주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은행의 주인? 자, 비스무리한데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A에게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에게는 직계 존속,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돌아가셨고. 그리고 A에게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그럴 때 이 A의 재산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 A의 재산 1000억의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송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논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동시사망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위난으로, 동일한 사고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사람끼리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동시사망이죠. 그러면 동시사망인데요. 이때 지금 해외로 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은 D의 남편, DH. 다시 얘기해서 A 입장에선 누가 되겠습니까? 사위입니다. 사위. 그리고 여기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A의 이제 딸인 D가 죽었는데 그럴 경우에 대습상속이 될지 아니면 동시 사망의 규정에 따라서 동시에 사망한 사람이 그 서로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DH에게 안 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 A의 상속순위 제3순위인 형제 자매로 갈지에 대해서 소송이 전개되었었습니다. 일단 요 사례는요, 암기해두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이때 누가 상속권자가 됐느냐? 이때 DH가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D가 동시 사망했어요. 그런데 동시 사망의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아주 특수한 겁니까? 아주 특수하죠.
됐습니까? 이러면 살면서 동시사망의 경우를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먼저 죽었습니다. A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도 DH에게 오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D가 먼저 죽었습니다. A보다. 그럼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DH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DH가 못 받는 건 이거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은 무슨 소리냐? 동시 사망일 경우에는 동시 사망한 사람끼리는 상속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형제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결론은 DH가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동시 사망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동시 사망의 경우라 하더라도 뭐냐? 그 동시 사망한 사람의 대습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동시 사망의 경우라도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요 사례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난 사례인데 요거 학교에서 가끔 출제하시고요. 그리고 수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의평가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는 여러분들 잘 기억 한번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이제 OX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1번 여러분들 다 풀고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보셔야 됩니다. 51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유증하였으면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정 액수의 재산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상속 재산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52번 형제 자매는 상속에게 3분의 1을 청구하는 것이다. 틀리고요. 여기는 O, 요건 X. 53번 유류분에서 상속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과 상속액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왜? 배우자는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3분의 1인데 이 순위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절반을 청구하는 배우자와 3분의 1을 청구하는 누굽니까? 직계 존속이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X 하시면 됩니다. 54번 동시 사망의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방금 설명했죠? 이거 O 하시면 되고요. 55번부터 56번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은 갑은 홀로 된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21억의 재산과 9억의 빚 이럴 때는 계산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12억의 재산이에요. 할아버지는 3남 1녀를 두었고 갑의 아버지는 장남이었다. 그러니까 손녀. 그러니까 자기의 아빠가 장남이란 얘기죠. 그런데 미혼인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미혼인 막내 삼촌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물려준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려준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제시하며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 이에 갑의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재산은 12억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없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3남 1녀가 있고 그 중에 장남의 자손인 갑이 있는 겁니다. 갑. 됐죠? 그러면 자기 아빠가 죽었을 때 대습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3333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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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이렇게 되는데 유언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그럴 때 갑은 1억 5천 맞죠? 왜? 3억의 법정 상속액이고 그중 절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억에 대한 절반인 1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55번은 O 하시면 되고요. 막내 삼촌에 의해 유언장이 위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그랬죠. 뭐 살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상속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에는 갑은 어떻게 됩니까? 막내 삼촌 같은 경우에 상속권이 없으니 12억을 막내 삼촌 빼고 3명이 3분의 1씩 가져가서 4억이죠. 그러면 4억을 받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56번 O 하시면 되겠고요.
57번. A와 C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동시 사망이죠. 에게는 재산 1억 2천만 원이 있다. 유족으로는 B, D, E가 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가족 관계도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A가 있고요. 그쵸? 네, 배우자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 C를 낳았고요. 그리고 요 A의 엄마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게는 남동생 E가 있다. E는 남동생이니까 뭐 여기 상속권자에 포함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동시 사망입니다. 어떻게? A와 C가 동시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와 D가 어떻게 돼요?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B는 5분의 3, D는 5분의 1을 가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800만 원과 그 다음에 7,200만 원을 상속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7번. B는 1억 2천만 원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이건 틀리는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틀리고. 그 다음에 58번. A가 E에게, 남동생에게 유언으로 6천을 증여했어요. 됐죠? 상속권자는 될 수 없지만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천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D는 E에게 유증 반환 청구를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왜? 나머지 6천을 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절반. 여기는 D, 누가 되겠습니까? B는 이제 배우자죠. 그러면 절반을 이미 확보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게 없는 거죠. 유류분 청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58번 O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9번. A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시설에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D는 유류분으로 2,400, 4,800에 2,400입니까? 아니죠. 왜? D는 직계 존속이니까 상속재산의 몇 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어요?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청구하니까 4,800에 대한 3분의 1, 1,600만 원이 됩니다. 틀려요. 59번, 60번. A가 C보다 먼저 사망했어요. 그러면 C는 조금 이따 사망하니까 A 재산은 C에게 4,800, B에게 7,200으로 갔다가 C는 다시 죽으니까 B에게 가서 B가 전액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O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 뭘 했습니까? 이제 상속과 관련하는 것들을 다 정리했거든요. 자,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사례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와닿는 게 좀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속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정리할 예정이냐? 자, 부동산 계약, 부동산 거래를 정리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논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외우세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가져가시기 위해 집중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부동산인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자,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물건은요.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동산. 뒷동산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외우십시오.
자, 물건이라 하면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본 게 뭘 들어봤습니까? 동네에 막 있어요. 동네. 띵띵띵 중개소. 요게 동산 중개소라고 써져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소라고 써져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소라고 써져 있죠. 우리가 흔히 복덕방이라고 부릅니다. 복덕방.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중개소인데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한 10년 정도? 아니다. 한 2, 3년? 1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소를 들어갈 일이 꽤나 많을 텐데 여기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보려고 들어갈까요? 요걸 알아보려고 들어갑니다. 집을 알아보려고 들어갑니다. 집.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아니야 무엇이 동산이 아니야. 그럼 동산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란 뜻이에요. 움직이는 것.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 다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좀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얘기할 때하고 오프라인 얘기할 때하고요. 이제 그 오프라인이면 이제 그 진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대단한 질문들 꽤나 많이 하세요. 자, 보세요. 손이죠, 손. 손. 요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요거는 동산.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손이 재산입니까? 그런 게 무슨 재산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동산과 부동산은 물건이라고 그랬죠. 손가락은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신체예요. 알겠죠? 이거 신체입니다. 신체.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의수를 장착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의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의수. 이 새끼손가락이 이제 의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게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요. 제가 요 테이블 위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테이블 위에 있는 손가락은 이거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장착했죠. 손에다 꼈죠. 그럼 이거는 신체입니다. 의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신체하고 물건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산은 움직이는 거. 뭐 분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모니터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있죠? 이건 다 동산이에요. 다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거. 됐습니까? 모니터상으로 보이는 거. 선생님, 칠판도 동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칠판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까? 한번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움직여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동산이 아닌 것. 그래서 뭐냐? 토지입니다. 토지. 어떤 친구도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또 이렇게 또 감동스러운 질문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토지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죠. 뭐 건물. 이런 것들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 중개소, 흔히 복덕방에 가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거래,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거래, 집에, 주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눈앞에, 모니터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들어보세요. 노트북 들어보세요. 그게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에 뭐가 껴져 있습니까? 볼펜 껴져 있죠? 그것도 동산입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산 중개소는 있을까요? 동산 중개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마트, 무슨 편의점, 거길 가면 다 동산이 거래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동산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동산 중개소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동산은 부동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동산은요. 점유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등기. 자, 다시 얘기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건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획득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던데 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 책이 있어요. 선생님 책이 있는데 책을 어떤 친구한테 잠깐만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선생님 책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책이 그 친구 건가요? 그 친구 거라고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이거는 나쁜 짓인 거죠. 됐죠? 이건 범죄입니다. 잠깐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소유권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등기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는 걸 뭔 산한다 그럽니까? 등산한다 그러죠. 제가 어제 북한산 둘레길을 한 4시간 돌았나요? 근데 이 산을 올라가는 거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올라간다 무엇이? 기록을 올린대. 무엇에다가? 등기부. 다시 얘기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다가 기록을 올리는 걸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등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전 주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인에게 집값을 다 치렀습니다. 집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그 집은 선생님의 소유권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그 집값을 다 치르고 등기소에 가서요. 등기를 함으로써 선생님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잘 쫓아가셔야 돼요. 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기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자, 오늘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좀 잘난 척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 우리 상속, 뭐 유언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는 이 등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 이 등기는, 자, 아까 얘기했죠? 이 등기라고 하는 건 기록을 뭐 한다? 올린다. 어디에다가? 공적 장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지금 잠깐만 일시 정지하고서요. 엄마한테 가서 등기가 뭔지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던가요? 아실 겁니다. 근데 말로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등기라고 하는 거는 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자, 여러분들 이 물건 있죠? 이 물건은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걸 해야 됩니다. 공. 시를 해야 합니다. 공시. 널리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내 거거든. 이라고 하는 걸 널리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상에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필, 세자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가 있고요. 옷이 있죠. 됐습니까? 그거 말고 보이는 게 여기 칠판 같은 것도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의 물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요거 보이는 것 중에 시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EBS 거거든요. 제가 빌려 쓰고 있는 중이에요. 칠판도 그렇고요. 분필도 그렇고. 그런데 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물건의 점유, 동사는 점유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이 옷, 그 다음에 이 베스트, 그 다음에 이 칠판은 저거 황승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건 황승민 거예요. 막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 나쁜 짓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공시는 점유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통해서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삼성 그 무역센터 주변을 딱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저거 내 거야 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럼 제게 됩니까? 아닙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논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등기는 공적 장부에다 기록을 올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두느냐? 등기부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등기부.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 권리증 요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등기 권리증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등기 권리증이 있는 집이 꽤나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집문서입니다. 집문서입니다. 집문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다느냐? 등기 필증이라고 합니다. 등기 필증입니다. 이 등기 권리증은요. 이 등기 권리증으로 뭐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등기 권리증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아버지 집에 가서 등기 권리증을 선생님 아버지 앞에서 빡빡 찢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버지 집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을 선생님이 어디다 숨겨놨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권리관계 변동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논리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권리증은 당신 이 집 샀구나. 집 산 기념으로 축하 메시지 줄게. 이게 등기 권리증의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건 기분적으로 하고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이거는요. 어떠한 권리관계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잃어버려도 되고 팍팍 찢어도 돼요. 근데 팍팍 찢으면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순간에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됐죠? 그렇다고 해서 권리관계가 변동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런데 이 등기 권리증은 자 이게 훼손되었거나 분실한다 하더라도 재발급은 안 됩니다. 재발급은 안 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이제 등기부가 핵심인데요. 이 등기부는 뭐냐? 등기부 구성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표제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갑구. 그 다음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표제부라고 하는 건 그 집의 인트로예요. 인트로. 뭐냐? 그 집의 소재지, 주소, 그 다음에 그 집의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표제부는 그 집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갑구라고 하는 건 그 집의 소유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소유권.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집에서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자가 제가 6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6번째. 맨 처음에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인데 쭉쭉쭉쭉 와서 제가 6번째의 소유권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갑구입니다. 됐죠? 그리고 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그 다음에 뭐 경매 개시,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갑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을구는요, 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여기다 몇 개 한번 써볼게요. 자, 뭐가 있느냐? 자,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갑구와 을구는 기재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갑구는 소유권 관련하여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 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요 등기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을구, 갑구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한번 떼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뛸 수 있느냐? 등기부는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 둘 중에서 어떤 게 공시해요? 어떤 게 널리 보여주는 거예요? 등기부입니다. 이거는요. 집주인한테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거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등기부는 권리관계가 그 등기부 그 서류 자체에 권리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도. 알겠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자 개념 없는 뭐 막내 아들, 뭐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등기권리증 집문서를 들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막 눈물 막 이렇게 닦으면서 그리고 엄마는 아들이 집문서를 가지고 간 걸 느끼고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흐느끼면서 울고 계세요. 그러면 뭡니까? 등기권리증을 하고 노름판에 가서 막 돈을 빌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럼 그 아들, 그 엄마, 그 다음에 그 노름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다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뭐 옛날 얘기니까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기부의 구성입니다. 등기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의 거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탐색을 합니다. 탐색. 이게 뭐냐? 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부동산 사이트. 그러면 거기 뭐 매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탐색을 하고 그 다음번에 뭐 하느냐? 자, 등기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등기부 열람하지 않아도 돼요. 열람해도 되고요. 열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열람하는 게 좀 더 좋은 거죠. 왜?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거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등기부 열람. 그리고 뭐 하느냐? 계약이 성사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이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매매의 거래 절차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탐색을 한다. 이 탐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탐색은 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사이트를 봐도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집을 딱 알아보잖아요. 그럼 집을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물이 새는 데가 없나? 이 옆에 벽지에 뭐 검은 게 없나?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데 가서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물빨 한번 봅니다. 물 딱 켰는데 물이 이게 졸졸 흘러요.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죠. 물빨 이제 봐야죠. 그리고 집안 상태, 그리고 확장이 됐는지 아니면 확장이 됐는데 그 확장된 부분이 보일러가 제대로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탐색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딱 돌아와가지고요. 등기부를 열람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는데 열람할 때 여러분들 그 집의 주소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집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막 계약을 하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그 집의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 계약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권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나와 있는 사람이 일치돼야죠. 이제 배우자 정도는 괜찮지만 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열람하고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약과 승낙이 일치돼야죠. 자, 여기서는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뭐냐? 청약과 승낙의 일치로서 계약이 성사된다. 맞죠?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 성사된다. X. 계약금 지급해 한다고 해서 계약금 지급 자체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자체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됐죠? 자, 계약하지만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게 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다 쓰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대체로 10% 정도를 지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 계약금을 10% 내외로 거의 치러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게 됩니다. 중도금. 중도금은요, 대충 한 40% 내외로 치러주게 되는데, 이 중도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실제로. 실제로 40%만큼 치르는 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서로 막 그 경우마다 다를까요? 이거는 사적 자체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 중도금에서는요. 자,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다시.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계약금 지급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오케이. 됐어요? 다만 계약금을 준 만큼을 손해를 봐야죠. 위약금은 줘야죠. 됐습니까? 계약금을 만약에 1억을 줬다라고 하면, 그러면 계약금을 1억을 준 사람은 1억을 포기해야지 되는 거고요. 1억을 받은 사람 있죠. 매도인. 받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을 돌려줘야죠. 1억은 그 사람 거니까 1억을 더 줘야죠. 이렇게 위약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중도금이 생략됩니다. 그럼 중도금이 생략이 되면 언제까지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 지급하고 나서 중도금이 없이 잔금 갑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약 해제입니다. 됐죠? 그리고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른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요. 돈 주는 부분이 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됐죠? 계약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계약금 자체가 계약 성립의 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 중도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됐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요. 이중매매하면 형사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른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됐죠? 등기라고 갑니다. 그러면 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요게 부동산 거래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지금 부동산의 거래에서 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팁. 중도금을 생략하기로 합의하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후회를 엄청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팔게 될 때 내 집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계약금을 선생님이 이제 파는 사람을 쳐볼게요. 파는 사람.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집을 사려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그럽니다. 아유, 선생님, 뭐 보통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자리에서 사장님, 저희가 돈이 없는데 중도금 생략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아예 잔금은 다 주세요. 보통 이럽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 지급에서부터 잔금 지급까지 요 상태, 요 가운데 상태 있죠? 중도금이 생략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해제될 위협이 이 기간 동안 되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도금 생략하면 안 될까요?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생략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 그때 이제 계약서 보통 쓰는데 계약서에다 쓰시면 됩니다. 계약금 안에는 계약금 그 금액 안에는 중도금까지 포함합니다. 라는 글귀만 딱 쓰면 중도금이 지급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특약조항으로 다 넣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므로 이 계약은 해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됐죠? 만약에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건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기와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절차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부연을 좀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볼게요.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나는 주택과 주택등기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유권, 저당권이므로 갑구, 을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기억. A는 갑구, B는 을구이다. 맞죠? 맞고. 그 다음, 니은. 가는 갑과 을만이 나는 병과 정관이 열람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공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니은 틀리고. 그 다음 디귿. 갑은 을에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맞죠? 그래서 저당권자 을. 보통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을에게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죠. 됐습니까? 자, 팁.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서 소유자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을은 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이것도 팁이에요. 그 다음 리을. 병이 정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됩니까? 여러분들 저당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물권에 대한 내용을 다 배우면 쉬운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살 때 근저당권 설정했거든요. 저당권이랑 근저당권 뭐 차이 여러분들 잘 몰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럼 그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경매가 개시돼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가시면 되고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해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자, 다음 쭉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매매 대금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한 날짜, 그 다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갑이 미성년자이면 무효입니까? 아니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틀리고. 2번 위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아니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가 되면서. 자, 3번 갑이 소유권자임은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고요. 답은 3번이고 4번 을은 2014년 10월 9일자로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무엇입니까? 등기를 통해서. 5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갑이 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가끔 이런 걸 물어보던데, 자 보세요. 매도인, 네,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이 판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매도인이 파는 사람.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수가 매도로 주는 겁니까? 매도가 매수로 주는 겁니까? 매수가 매도로 줘야죠. 됐죠? 그러면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었던 계약금 있죠. 만약 계약금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인이 불리하지 않아요? 또 이래요. 아니죠. 여러분들 매수인이 1억을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은 2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매도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1억을 포함한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이에요. 위약금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표제부는 인트로 소개한다 그랬죠? 면적, 용도, 구조, 소재지, 저당권 설정은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토지의 매매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갑이 1억 원의 토지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했다. 을이 8천만 원을 매매 가격을 제시했다. 갑과 을이 9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계약이 성사된 거죠. 여기서 3월 7일날 8일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봐요. 여기 10%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갑이 중도금과 잔금 9천만 원을 받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월 1일 갑이 아니죠. 토지의 용도는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 갑은 2014년 3월 8일 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틀리고요. 디귿 갑은 2014년 3월 9일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맞고. 그 다음 리을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뭐냐?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뭐냐? 그거죠.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때, 그러니까 3월 언제입니까? 7일인 거죠. 3월 7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표제부에 그 집의 주소가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자의 주소와 표제부의 주소는 일치할까요? 선생님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도 있죠. 자기 집을 누구에게 전세를 주고 딴 데 가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표제부의 주소와 소유권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집의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심화 2번이군요. 자,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을인 거죠. 됐습니까? 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2번 소유권의 변동을 알 수 있다.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 다음 답은 2번이고요. 3번 등기부 을구가 아닌 갑구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장본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요. 5번 이 주택의 위치는 별구 그 다음에 네모동 요거 아닌 거죠. 뭡니까? 이 주택의 위치는 표제부를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권, 채권 요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고요. 자, 등기부, 공적 장부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지지하는 거. 그 다음에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거래 절차 그래서 계약은 언제 성사되는지 그 다음에 계약금일 때 중도금일 때 잔금일 때 여기서 주의할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등기와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거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좀 어렵지 않게 설명을 좀 했거든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주택의 임대차 빌려 쓰는 거 그래 빌려주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